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돼서 평화를 이루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고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될 걸, 그러지 않아 이를 꼬이게 했다며 연일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수사심의는 보통 그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100명으로 늘었고 가족도 3명이나 옮았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14명으로 늘었는데 5명은 신장투석까지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대전에서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내 전파가 수도권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지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했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해 제주 카니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을 말하기 전에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돼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천만 결의의 수건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게 종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평화를 이뤄야 비로소 통일을 말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면서 북한에도 담대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실천에 다시 함께 나서자는 제안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UN 참전용사와 세계인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 나라 정상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습니다. 재작년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담지 않았습니다. I wish I could be with you today, but unfortunately we'll have to make it another time where I can shake your hand directly. 통일에 앞서 남북의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취임 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천명한 베를린 구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밝힌 겁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다소 높아진 상황에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으로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70주년 행사에서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6.25 전쟁의 특수를 누린 나라는 일본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현지 시각 25일 오전 11시 20분쯤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화환 앞에 선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화환으로 가까이 다가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듯 꽃송이를 만지며 엄숙한 표정으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진 뒤 뒤로 조금 물러나 거수 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예를 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는 먼 길을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의 봉환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네, 김문경 기자가 현장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군 전사자 유해 한 구 한 구가 고국 땅을 밟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돼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국군으로 확인된 유해 147구의 봉환식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70년 만에 귀환한 국군 전사자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전사자는 모두 7명.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담은 21발의 조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이들 가운데 고 김정용 일병의 입대 동기인 유영봉 당시 2등 중사가 147명의 전우를 대신해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국군 전사자 봉환식과 함께 유엔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유해 6구의 송환식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군 단독 작전 지역이었던 대전 전투와 마산 전투, 벙커고지 전투 등지에서 모두 산화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50년 겨울 임진강 지구 전투에서 적 2개 분대를 격퇴시킨 고 김명순 2등 중사 등 3명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은 먼 길을 돌아 70년 만에 영면에 들어가는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한 뒤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던 북한이 이틀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전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당 중앙군사위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이후 대외 선전 매체에서 우리 정부 비난 기사를 삭제한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연일 지면 상당 부분을 채웠던 대남 비난 기사를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에서 대북전단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고 대신 6.25 70주년을 맞아 애국심과 체제 수호 의지를 다지는 기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대남 대미 강경 정책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시간을 좀 두고 관망하면서 우리 정부나 또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계획은 완전 철회돼야 한다는 정경도 국방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더욱 주목됩니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던 북한이 한 발 물러서 상황 관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예. 지금 잘하면은 또 이번에 또 연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도발하면 뭐 당연히 대대적으로 하게 되죠. 거기다 핵 전략 자산 막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적개 국민들의 대북 감정 나빠지죠.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이 뭐 얻을 게 없잖아요.
다만 이후 정세가 북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대남 군사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곧 본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 관계에 놓인 남북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인도적 지원부터 일부 제재 완화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 정상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남북 협상 역사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 부의장은 최근 긴장 국면 이후 지금 냉각기가 찾아온 건 북한이 우리의 물밑 제한을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책상을 치고 워킹그룹의 족쇄를 풀고 나오든지 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다면 우리한테는 좀 틈새를 열어줘야죠. 집권 여당 역시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이 협력 강화의 기회라며 정부의 보건, 의료 분야 남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엔에 직접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대북 제재 해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하고는 이제 메일로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좀 전달할 생각이고요. 식량 지금 위험의 필요성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훈련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인 만큼 9.19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뒤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의 앞에 서서 자주적으로 긴장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남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여러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를 넘어 해법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밝히며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감찰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건 등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 기자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직 검사장이자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결과 등을 둘러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만 이루어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착수와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데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는 이번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 기자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홍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됩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될 걸 그러지 않아 일이 꼬이게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전보 조치와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이유입니다. 추 장관은 강연 후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이유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이를 계기로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결국 개혁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 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 보세요. 그죠? 아 정말 이게 장관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구나.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추 장관의 발언 수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센 건 사실입니다. 대상이 자당 초선 의원들인 만큼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일주일 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검찰 순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경우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면 결국 그 대상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떠서 안 된다는 거는 거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보수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이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제2의 검찰이나 중수부가 돼선 안 된다며 청사진을 펼쳤지만 정작 언제 출범하게 될지는 국회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설립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기존 수사기관이 답습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2의 검찰이나 예전에 중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나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이 돼야 되고요. 특히 실체 규명에 힘쓰면서도 절제된 수사권으로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수사기관에서 좀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그 경찰이나 검찰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사 절차의 선진화를 선도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공수처 설립 준비단도 관련 법규를 재개정하거나 수사처 검사 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사를 확보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무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법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예정대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이 계류되는 등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국회에서 규칙이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야당이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추천위가 꾸려질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통 속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출범 예정일에 맞춰 공수처가 검찰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검경 수사권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당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용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됐고 오해가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이 조직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의 홍원식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여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재촉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9일 만에 재신임을 받아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장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3차 추경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된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때처럼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라며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민주당 김태녀 원내대표도 박 의장을 찾아 오늘 본회의에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건 추경심사 일정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추경안을 통과하려면 다음 주 초엔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원구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통합당도 일단 추경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를 가동해 참여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예산 편성 등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송고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은 열흘 만에 끝났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양당 모두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하면서 대전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내 전파된 코로나19가 수도권 집단 감염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원 입소자 17명이 옮겨진 병원입니다. 이곳 1인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요양원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흘 뒤에 진행된 재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20일 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여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는 병원 종사자 40명에 대한 긴급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층이 긴급 폐쇄되고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 신규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감염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돌잔치가 열린 뷔페를 다녀간 확진자의 배우자도 감염이 확인됐지만 뷔페 3곳과 예식장에서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300여 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서 특정일, 특정 시간대 그곳을 방문했던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검체를 채취한 방문자들로부터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도 대전 방문 판매업소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지역 내 최초 감염원을 찾고 있는 대전시는 수도권 방문 판매업소와 물류센터 감염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도권, 리치웨이 등 자수정 다단계 판매업소와 수도권 물류센터 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감염 초기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 1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자동차 동호회부터 방문 판매 관련 역삼동 모임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소모임까지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한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다른 방문자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고 일단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참석자 4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10명이 참석한 한강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실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최초 증상이 나타난 만큼 한강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8일자 모임이 현재까지 확진된 4명이 모두 참석했었던 모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이제는 소모임까지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모임을 삼가되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용기를 직접 누르던 5살 아이가 이 소독액이 눈에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승강기 버튼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앞으로 5살 A양이 걸어갑니다. 까치발을 하고 소독제 뚜껑을 누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용기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그만 눈에 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내려가서 이 애기가 너무 따가워하고 아빠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물로 씻기고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소독제 속 독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미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하마터면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뻔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 받아 보니까는 저희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전 다 벗겨져가지고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70에서 80% 사이.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4배 가까이 진합니다. 눈에 그대로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그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순간 그 접촉하는 안구 표면이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그 부분에 있는 상피세포는 대부분 다 이제 벗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소독제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입니다. 주로 손잡이에 올려두는데 성인에게는 허리 정도 높이지만 아이들의 경우 얼굴에 직접 닿는 위치입니다. 소독제 용기 특성상 아이들이 분사량이나 세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대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눌러서 쓰는 펌핑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세게 눌러도 멀리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 하지만 그만큼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려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 애기처럼 눈에 튀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정도까지 지금 잘 모르고 계셔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YTN 부장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됐던 40대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로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I hope you are in tune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virus. We are not out of the first wave.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we see some particular states having such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y're having to backtrack on their reopening plans. All this inevitably feeds into the economic outlook.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re's a lot of positive declines
in cases, just as there are negative declines in cases. So, you just have to walk through that. But no, we will not shut the economy down. We're not getting that advice from the health people. 하지만 CNN은 봉쇄나 해제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최후 수단으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14명으로 늘었는데 특히 5명은 신장 투석까지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6살 A군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4일. 39도에 달하는 고열로 시작해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단순 장염인 줄 알았고 설사와 복통 같은 간단한 증상으로 이어지다가 한 일주일 정도면 그냥 단순히 나을 줄 알았거든요.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구토하고 대변에 이어 소변에도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췌장을 거쳐 신장까지 바이러스가 번진 건데 급기야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줌은 거의 까만 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생 180여 명 가운데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은 100명으로 늘었고 가족도 3명이나 옮았습니다. 서울과 안산, 수원 등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만 20여 명. 이 가운데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14명이나 됩니다. 특히 5명은 증상이 심각해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 모습에 마음이 미어지는 부모들은 유치원에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매일 아이가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 이런 소리는 1도 없고 뭐 그런 대처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시설과 음식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집단 발병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아직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학부모들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하면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치료비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했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층짜리 빌라 앞 주차장. 대형 SUV 한 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빌라 입구에서 주민들끼리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를 낚아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뜯어말리지만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위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 30살 A씨가 SUV 주인 48살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자 B씨가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차 빼라 마라 하냐. 이 공터는 지금 우리 동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공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다. 야, 이 땅이 우리 형 땅이야. 갑작스러운 폭행까지 이어진 주차 문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눈앞에서 맞는 아빠를 본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살 배기 딸은 겁에 질려 얼어붙은 채 울고 있고 엄마 품에 안긴 9개월 아기도 놀라서 다리를 버둥거립니다.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습니다. 많이 무서웠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애기도 울었어.
라고 애기 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B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광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온 부부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손님이 앉은 자리가 위험하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부부는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이 거세게 밀치자 여성 종업원이 몇 걸음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이 남성은 온갖 막말도 쏟아냅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폭행한 남성 바로 옆에는 아내가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똑같이 욕하고 괴롭힙니다. 지난 12일 밤 광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편의점 뒤편 빈 소주병 상자에 손님이 앉자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내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10일날 고소장 접수돼가지고 지금 이제 피의자 특정하려고 막말하고 자기 밀치고 밀치니까 넘어져서 다쳤다. 지 딸이 뭐 여기 단골로 다니니까 단골로 왔더니 경찰은 편의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 부부가 누군지 찾은 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사기냐 창작이냐.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미술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조영남 씨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유명 가수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변신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꾸며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조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다른 화가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해 비싸게 팔았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의 참여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이 본인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 원짜리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수들의 작업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고 TV에 조수들과 함께 출연한 정황을 볼 때 구매자들을 속이겠다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나므로 조영남 씨는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것인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는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림 대작이 사기냐 창작이냐를 두고 5년 동안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 유출이 논란이 됐지요. 방위사업청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주 국방의 산실이라는 ADD의 보안 수준이 충격적일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방위사업청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VIP께서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은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ADD의 보안 부실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청사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와 보안 요원이 없었고 얼굴 확인 절차도 없어서 출입증만 복제하면 무단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밀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문서 암호화 체계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거나 아예 정보 자산으로 등록 안 된 깜깜이 PC가 모두 7,000대 가까이 됐습니다.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 재직자들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ADD의 기술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체계 구축이 미흡하였습니다. 방사청은 또 최근 4년 사이 ADD 퇴직자와 재직자들의 USB 사용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수석연구원 2명이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USB로 옮기고 해외로 떠난 정황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직자들 상당수는 조사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밀자료 유출 규모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서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몇 건인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국방의 산실로 불리는 ADD가 창설 50주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밀 유출 의혹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3년에는 세율 0.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반면 소액 주주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세율은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엔 25%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1억 4천만 원에 팔아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 경우 지금은 증권거래세만 35만 원을 냈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추가돼 총 42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가 내립니다.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15%, 비상장 주식은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상장 주식 손익에도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식 간의 손익을 통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A 주식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을 B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볼 경우 합산하면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3년 후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손실이 이월되면서 2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약하게 이슬비가 떨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방에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구 31도 등으로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고요.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고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말하기 전에 남북이 사이 좋은 이웃이 돼 평화를 이루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고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100명 가운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14명으로 늘었고 5명은 신장 투석까지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성 2020년 6월 25일을 위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네,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됐습니다.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147구의 봉환식과 함께 영웅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전사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임진강 전투에서 적 2개 분대를 사살하거나 격퇴시킨 고 김명순 2등 중사 등 3명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통일 이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는 유엔군 참전 22개국 정상의 영상 메시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참전국 정상들은 우리나라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전쟁을 극복하고 이룩한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re very special people. But when I look at your country today, I know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Through your peaceful success, you honor their memory. Dat Land haut ze gesinn als eng prosperierend Wirtschaft an eng dynamisch Demokratie als de schönste Kado fir eise Fore vun Demos ze würdechen. Kachi Kapshida. ฐานผ่านศึกทุกท่านจะเป็น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และอนุชนคนรุ่นหลังร่วมกันปกป้องรักษาสันติภาพบ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เพื่อความสงบสุข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ะความ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อย่างยั่งยืนของภูมิภาคและโลกต่อไป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특히 이수혁 주미대사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엄숙한 거수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참석한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함께합니다. 이어 2m가량의 거리를 유지한 뒤 참전 용사들과 환담했지만 따로 기념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수혁 대사에게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관심을 표명하시고 좀 우려도 하시고 나한테 어떤 상황이냐 하고도 여쭤보시고 바로 이제 우리 문 대통령 근황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주미대사관이 주최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수혁 대사를 포함해 참전 용사들과 미국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연이 커진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이자 재미교포인 유미호건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It's nice to be able to be joined here, even if this is an abbreviated kind of program, but to pay our respects to those who made the supreme sacrifice.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등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6.25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위상을 다시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6.25 전쟁 이후에도 접경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을 마주보는 섬인 연평도는 무력 충돌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평도는 당시 현장을 잘 보존해서 섬 전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완전히 깨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자리. 10년 전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쏜 해안포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포탄을 맞고 숨진 해병대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고 서정우 하사입니다. 고 서정우 하사는 휴가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는 포탄을 보고 부대로 복귀하던 가운데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충격으로 당시 서 하사가 쓰고 있던 정모의 모표가 떨어져 나가 바로 옆 소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해병대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소나무 앞에 추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흔을 품은 연평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안보 교육장이 됐습니다. 길 곳곳에 포탄이 떨어진 곳을 표시한 깃발이 꽂혀 있는가 하면 포탄이 떨어져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민가를 잘 보존해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피폭 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여 관광객 및 연평 평화안보 수련원을 찾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 훤히 보이는 곳에는 평화공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1차,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곳으로 안보 교육 장소로도 쓰입니다. 그날의 아픔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연사무소에서 포탄이 날라와서 너무 놀라서 바로 대피소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막 대피소에 들어갔는데 친구들도 막 울고 있고, 그리고 그때 약간 아침이었는데 하늘이 정말 다 검해서 햇빛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연평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흐른 지금도 상흔을 간직한 이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더는 무력 충돌의 아픔을 겪지 않길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23.8%에서 올해 15.6%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핵 인식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89.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됐던 2016년과 2018년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 사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됐고 표지 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전보했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된 만큼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와 전보 조치가 발표된 직후 한동훈 검사장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란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내놓은 입장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감찰 결정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수사 상황도 고려한 듯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만 대통령 재가 전 대검찰청에 통보했을 뿐 대검과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부터 함께 손발을 맞춰온 윤 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대검찰청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자칫 측근 감싸기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 발표 하루 전에도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해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수사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 소집될 예정으로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 선정 절차 등을 마치면 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안 자체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입김을 경계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대검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정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검찰청법에 제 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그 치명적인 모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00명으로 늘고 이른바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는 원생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는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보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어제 오후까지 모두 100명으로 늘었고 원생 가족도 3명이 옮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원생은 20여 명이고 일부는 중증입니다. 이와 함께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4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은 투석 치료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2일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원 식단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이미 음식을 처분해서 보건소에서 조사하지 못한 급식과 간식 메뉴에 궁중떡볶이와 아욱된장국, 수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12일입니다. 안산시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5살 A군 등이 12일 오후 2시쯤부터 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약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월요일쯤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배 막혀서 아프다고 안아달라고만 하고 해서 그냥 바로 안고서 병원에 온 거죠.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 10일부터 15일까지 급식과 간식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보건소 조사 때 보관돼 있지 않았던 메뉴는 7가지. 10일에는 궁중떡볶이, 11일은 우엉채 조림과 찐감자와 수박, 12일엔 프렌치 토스트, 15일에는 아욱된장국과 당근 스틱, 군만두와 바나나입니다.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덜 익힌 소고기나 오염된 물을 통해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당국은 유치원에 남아있던 다른 음식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만큼 보관해두지 않고 처분한 메뉴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간식으로 나간 게 보존시드가 보존이 안 됐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다녀온 뒤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생활하다 옮겨 쓸 수 있다고 보고 유치원에서 위생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으로 배출된 균은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변 묻은 손으로 음식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 있잖아요.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균 검사를 하는 등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치료비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SUV가 호수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2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첫 구조 당시 발견되지 않아서 다시 출동한 대원에 의해 뒤늦게 구조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회색 SUV 한 대가 뒤집힌 채 들어 올려집니다. 유리창은 박살났고 차문은 찌그러졌습니다. 달리던 SUV가 호수에 빠진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과속 차량이 제 앞을 추월을 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 코너를 돌지 못하고 그대로 호수 밑으로 추락을 했던 거였죠.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3살 A씨 등 2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명 구조가 끝난 뒤 차량이 견인될 때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2명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배 위로 옮깁니다. 현재 익수자 발견! 레스큐 모드에 이동 중! 어제 오후 4시 10분쯤 40대 남성이 인천대교에서 추락한 겁니다. 10분 만에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고를 감싸고
주위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뜨거워요. 어젯밤 11시쯤 20여 미터 높이의 폐기물 처리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안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폐기물이 1,500톤가량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4시간쯤 전엔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45명이 급히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9명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 카니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짜리 빌라 앞 주차장, 대형 SUV 한 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빌라 입구에서 주민들끼리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를 낚아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뜯어말리지만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 30살 A씨가 SUV 주인 48살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자 B씨가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차 빼라 말아 하냐. 이 공터는 지금 우리가 우리 동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공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다. 야, 이 땅이 우리 형 땅이야. 갑작스러운 폭행까지 이어진 주차 문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눈앞에서 맞는 아빠를 본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살 배기 딸은 겁에 질려 얼어붙은 채 울고 있고 엄마 품에 안긴 9개월 아기도 놀라서 다리를 버둥거립니다.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습니다. 많이 무서웠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애기도 울었어. 라고 애기 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B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온 부부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비보는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이 거세게 밀치자 여성 종업원이 몇 걸음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이 남성은 온갖 막말도 쏟아냅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폭행한 남성 바로 옆에는 아내가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똑같이 욕하고 괴롭힙니다. 지난 12일 밤 광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편의점 뒤편 빈 소주병 상자에 손님이 앉자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내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10일날 고소장 접수돼가지고 지금 이제 피의자 특정하려고 막말하고 자기 밀치고 밀치니까 넘어져서 다쳤다. 지 딸이 뭐 여기 단골로 다니니까 단골로 왔더니 경찰은 편의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 부부가 누군지 찾은 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한지 등을 논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그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펀드 판매사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포함해 무려 18개 장소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검찰은 먼저 옵티머스와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H법무법인, 자금이 흘러들어간 여러 업체 등에서 펀드 운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자금을 맡아뒀던 수탁은행, 사무 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도 압수수색 대상을 넓혔습니다. 앞서 옵티머스는 손실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그리고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옵티머스가 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금액은 벌써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환매 자제를 요청한 것까지 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옵티머스 대표 김모 씨와 펀드 운용이사 H법무법인의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제2의 라임 사태로까지 불리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펀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국민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이었을 당시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김 청장은 이 경력 덕분에 후보자가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손실 수천억 원을 감수하고도 중요 정책을 백지로 만든 결정을 한 이면에는 전수 방어만 가능한 일본이 이번 기회에 적 기지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어제 집권자민당 회의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NSC 논의 결과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는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setting up a task force, and they saying that they're going to put that on the table. So we'll see how it turns out. 지난 2017년 12월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위해 이미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는 물론 방위 정책이 갈팡질팡했다는 질책이 쏟아질 것이 뻔해 정치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도 아베 총리는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베 총리가 숨기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쟁이 최근 실제로 일본 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격받을 때에만 무력을 써야 하는 일본이 이번 기회에 공격 징후 발견 시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고노 방위상은 회견 말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metimes he doesn't come in public. Number two, we have some suspicion about his health.
이지스어슈어 중단 발표 이후 집권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 전략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태양전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검정 계열로 건물의 미관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국내 연구진이 컬러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설치된 태양전지. 모두 검은색 계열이라 미관을 헤쳐 건물 외벽 등에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색깔로 제작하면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기존 태양전지에 추가 공정이나 비용 없이 다양한 색상을 넣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면서도 태양전지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주 고효율을 달성한 것이 이 본 연구의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위에 뜬 기름띠가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빛의 간섭 현상에서 착안해 태양전지 방막 구성층 두께를 조절해서 7가지 이상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방막 태양전지의 두께는 3마이크로미터로 유리 기판뿐만 아니라 유연 기판에도 코팅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대신 아연 소재를 사용하고도 18%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친환경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효율 대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율이 향상되는 현상을 메커니즘을 통해서 규명을 했고 향후 CIGS 방막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전지 산업을 새로 이끌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에너지와 프로그레스인 포토볼테익스에 각각 실려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최악의 통신 재난으로 불렸던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 상거래까지 중단되면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긴급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KT망을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인출기 등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멘붕이 왔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가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망을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했는데요. 이처럼 통화권을 이탈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로밍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20여 초 만에 자동으로 다른 회사 통신망에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비롯해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처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록이 완료되는 시점은 1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사 고객에 대한 그 보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남은 용량에 대해서 그 로밍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재난 로밍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100만 회선 정도의 별도 전용망을 구축했고 정부도 기지국 점검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망 자체를 이원화하기도 했고 또 전력선, 전력 공급 자체도 이중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구축된 재난 로밍 서비스는 4G와 5G 이용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하고 다만 3G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5명 추가돼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기존 환자와 접촉한 50대 남성과 80대 여성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 가운데 50대 여성은 지난 20일 서구의 한 뷔페에서 열린 돌잔치를 방문한 환자의 배우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요양원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던 80대 여성 입소자도 감염이 확인됐고 대전시는 해당 병원 종사자 40명에 대해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N차 감염이 이어져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누적 환자는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동호회에 이어 방문 판매 관련 역삼동 모임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소모임까지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한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다른 방문자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고 일단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참석자 4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10명이 참석한 한강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실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최초 증상이 나타난 만큼 한강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8일자 모임이 현재까지 확진된 4명이 모두 참석했었던 모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이제는 소모임까지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모임을 삼가되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영화관이 신작 개봉과 할인 티켓 배포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상영관 앞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줄줄이 입장합니다. 새 영화들이 개봉하고 할인 티켓도 배포되며 극장가는 다소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6,000원 영화 티켓 할인 이벤트는 일주일 더 연장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요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영화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결백과 사라진 시간, 살아있다 등이 잇따라 나오며 신작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살아있다는 개봉 첫날 20만 명을 끌어모아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위생 수칙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조합니다. 영화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사용관 내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는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극장 측은 상영관 안의 환기를 더 자주 시키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이 세게 불면 타인의 비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슬기롭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방법. 영화관과 관객 모두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I hope you are in tune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virus. We are not out of the first wave.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t and we see some particular states having such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y're having to backtrack on their reopening plans. All this inevitably feeds into the economic outlook.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re's a lot of positive declines in cases, just as there are negative declines in cases. So, you just have to walk through that. But no, we will not shut the economy down. We're not getting that advice from the health people. 하지만 CNN은 봉쇄나 해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최후 수단으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본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새 환자가 82명 추가됐습니다. NHK는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도쿄 48명을 포함해 모두 8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누적 환자 수는 18,9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984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작심 비판, 각 신문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측근 감싸기 제도, 한국일보는 추미애의 전면전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과 우리도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는 검사들의 반응을 대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을 수백만 원을 받고 고철 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사들였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자칫 발사체 핵심 기술이 고철값에 외부로 유출될 뻔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쁜 행동에는 보상 안 한다. 북한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기쁨도 잠시. 일부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검찰 수사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의원 177명을 배출한 민주당에서도 5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 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관여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등도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이른바 임국공 사태. 조선일보는 정규직 전환 시험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문건이 퍼져 논란이라는 기사와 문 대통령 성은이 스치면 정규직이라는 야당의 비판 등도 담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청년 분노 목소리에 가려진 청년 노동의 현실이라는 제목 아래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사태의 본질인데 언론이 갈등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권은 고민 없이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치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방치해왔는지 꼬집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다. 니트 주름 가방 등 꾸민 듯 안 꾸민 꾸안꾸 패션이 올여름 대세라는 동아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뉴스는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이 무척 흐립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종일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 습도가 높아져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 낮까지는 영서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강릉 33도, 대구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섭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의 수사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결과는 심의비가 끝나는 오후에 바로 나오거나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심의비가 열리는 대검찰청 현장에서 관련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민주당만 참석할지, 아니면 극적으로 통합당도 들어올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양당의 원구성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늘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선출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진작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방문하실 때는 방역 수칙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